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지구가 원 시간이 됐고요. 2학기 들어서는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어가는데 저번에 1학기 때 하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그거를 오늘 수업을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는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기대순환이라고 함은 이제 지구가 저위도 부근이랑 고위도 부근의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 세기가 달라서 저위도에 에너지가 집중되고 고위도가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한 공기의 움직임이 대기대순환이었고요. 해질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세 개의 세포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지구 자전에 의해서 공기가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 개의 순환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순환의 지상에서는 각각 바람이 불었는데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세 가지가 불었죠.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류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고 무역풍 때에서는 북적도 해류 그리고 남적도 해류 그리고 편서풍 때에서는 북태평양 해류랑 남극 순환류가 생겼고 극동풍으로 인해서도 해류가 생겨야 되는데 워낙에 극쪽이 면적이 좀 좁고 또 대륙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뚜렷하게 일정한 방향과 속력으로 흐르는 해류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서 거기는 다루지는 않겠다. 그 극쪽에서 생기는 해류는 다루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표층순환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본 거는 결국에 동서방향, 그 가로 방향의 지구로 봤을 때 그 같은 위도상에서 흐르는 해류의 흐름을 봤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해류가 가다 보면 대륙에 막혀서 이제 남북 방향, 그러니까 같은 경도 방향에서 움직이는 아무튼 그 위도의 움직임이 생기는 이제 해류가 생기는데 그렇게 생긴 게 이제 114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북태평양 쪽을 보면 쿠로쇼 해류랑 캘리포니아 해류가 남북 방향으로 움직이는 해류죠. 그리고 남태평양 부근을 보면 동오스트리아 해류랑 페루 해류 이 두 가지가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대표적인 해류인데 걔네들은 왜 생기느냐? 위도별로 표층순환을 볼 거예요. 이 위도별로 나눠지는 이유는 원래 대륙이 없었다면 그냥 지구가 있으면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 30도, 뭐 60도가 있을 텐데 여기서 무역풍에서 동에서 서로 흐르고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흐르면 돼요. 극동풍 각각 지상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해류가 흐르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대륙이 있다 보니 대륙에서 갈라져서 막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환의 흐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위도별 표층 순환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글로 써본다면 실제 해수의 순환은 대기 대순환에 의한 영향뿐 아니라 대기 대순환에 의한 영향이라 함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에 의한 영향을 말해요. 이것뿐 아니라 대륙의 영향도 받는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만 받으면 동서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지만 대륙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남북 방향의 흐름도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양의 동서쪽이 이제 대륙으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남북 방향으로 갈라져서 흐르고요. 그래서 순환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이 순환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대칭이 됩니다.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순환이 이루어졌다면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칭이 나타난다는 뜻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북반구의 순환을 좀 보겠습니다. 열대순환, 그리고 아열대순환, 그리고 아한대순환, 이 세 가지 순환을 볼 텐데, 열대순환은 어떤 순환이냐면 북적도해류랑 그리고 적도 반류로 인한 순환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구를 이렇게 평면으로 좀 그려볼게요. 정 가운데가 적도겠고, 그 위에 위도 30도가 있고요. 그 위에 위도 60도가 있겠죠? 이때 흐르는 그 바람의 방향은 0도에서 30도에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무역풍이 있고요.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이 불고, 60도 이상에서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극동풍, 이렇게 붑니다.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그리고 이렇게 그리진 않았지만 양쪽에 이 여기가 대양의 중심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큰 바다의 중심이라고 보면 큰 바다의 양쪽으로 대륙이 있어요. 지금 지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큰 바다가 있으면 양쪽에 대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물도 똑같이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흐르고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다가 대륙을 만나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바람 때문은 아니지만 해수면의 경사로 인해서 적도 부근에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적도 반류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적도 반류도 똑같이 양쪽에 대륙이 있어서 갈라집니다. 그러면 북반구에 세 개의 순환이 보일 텐데, 여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순환이 보이죠? 반시계 방향. 12시에서 9시 방향으로 갔다가 9시에서 6시, 6시에서 3시, 3시에서 다시 12시로 가는 요 순환. 그리고 위도 30도 부근에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순환이 보일 거예요. 6시에서 9시, 12시, 3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한대 순환도 이론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반시계 방향의 순환이 나타나긴 하는데, 얘는 이제 순환이 좀 불분명하고 복잡하게 나와서 딱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열대순환, 이게 열대순환이고 이게 아열대순환인데 이 두 가지 순환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대순환의 아래쪽에서 흐르는 게 적도반류, 위쪽에서 흐르는 게 북적도해류죠. 이 두 가지 해류가 주축이 돼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어느 방향이냐면 반시계 방향 순환이다. 여기까지. 다음 아열대순환. 아열대순환은 크게 그리면 두 개인데, 크게 그리면 하나인데, 사실 지구상에 아열대 순환이 두 개가 있어요. 태평양 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대서양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좀 두 개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결국 흐르는 모습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해류의 이름이 다르거든요. 북태평양은 이제 북적도 해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쿠로시오 해류로 이어져서 이게 북태평양까지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류로 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북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북적도 해류로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해류가 멕시코 만류고요. 그 다음에 그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게 이제 북대서양 해류고, 다시 내려오는 게 카나리아 해류입니다. 카나리아 해류. 그래서 얘네 둘은 둘 다 시계 방향 순환을 해요. 시계 방향 순환을 하고, 지금 북적도 해류는 똑같이 동에서 서로 흐르는 요 해류를 말하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해류가 두 번째 나오는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 멕시코 만류. 그리고 다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게 북태평양, 북대서양 해류고, 내려오는 게 캘리포니아 해류랑 카나리아 해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한대 순환은 바다가 좁고요. 왜 바다가 좁냐면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이죠. 구형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면적이 넓은데 위쪽으로 가면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좁다는 의미입니다. 바다가 좁고, 또 대륙으로 많이 가로막혀져 있어서 뚜렷한 이제 순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한대 순환은 이렇게 불분명하다는 것만 말을 하고, 어떤 해류가 있는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남반구는 어떤 식으로 순환이 이루어지냐면, 북반구랑 상황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지금 현재 지구상의 대륙들이 북반구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역풍 때문에 똑같이 동에서 서로 흐르는 남적도 해류가 흐릅니다. 남적도 해류. 그리고 똑같이 적도 반류랑 이어져 가지고 순환이 하나 형성이 되죠. 열대 순환. 또 아열대 순환도 똑같이 있어요. 남적도 해류랑 여기 남태평양 해류라고 부르나? 아무튼 편서풍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가 있는데, 그 해류가 이어져 가지고 순환이 하나 생깁니다. 똑같이. 근데 이제 위도 60도 부근에서 편서풍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는데, 얘는 가로막는 그 대륙이 없어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계속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하나의 순환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극 순환류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열대 순환이 저기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이었지만 남반구 입장에서는 시계 방향이 되고요. 또 아열대 순환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었지만 남반구 입장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된다는 거. 요것만,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 요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남반구는 뭐 해류 이름까지 외울 필요가 없고, 외운다면 저 남극 순환류 하나, 저것만 알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북반구에 있는 해류의 이름들을 알아두시고, 남반구는 데칼코마인이 한 대씩 서로 대칭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쉬운 내용인데 제가 좀 말이 많은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일단 남은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층 해류의 영향이 어떻게 되냐? 짧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 똑같이 공기의 대기 대순환의 영향처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시키는 거죠. 또 해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영향이 더 있는데 해안 지방의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 그 영국에서 겨울에도 축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게 그 영국에 따뜻한 난류가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겨울에도 영국은 꽤 따뜻하다. 뭐 춥긴 추운데 뭐 영하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꽤 드물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곳,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곳, 얘는 따뜻하고 얘는 춥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난류랑 한류에 대해서 살짝 비교를 할게요. 표로 그려서 비교를 좀 해보면 일단 난류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에 따뜻하게 데펴진 그 물이 고위도로 흘러가는 해류기 때문에 이동 방향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고요. 한류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온을 비교하면 난류는 수온이 높고 한류는 수온이 낮죠. 그리고 염분 같은 경우에 자, 1학기 이제 말에 염분 얘기를 하면서 난류랑 한류의 염분을 비교를 했었는데 수업 시간 3분 전입니다. 난류가 염분이 높아요. 왜 높냐면 난류가 적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0도에서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해류거든요. 주로 이 30도 부근 가까운 데서 올라오는 그런 해류예요. 근데 이 30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기 대순환위에서 아열대 고압대가 있습니다. 아열대 고압대. 여기는 증발은 잘 일어나는데 그 위도 30도 부근이면 되게 따뜻한 편이잖아요. 되게 저위도인 편이니까 따뜻해서 증발이 잘 돼요. 근데 고압되면 이제 주로 하강기류가 있는 곳이고 하강기류가 있으면 구름이 잘 안 생기거든요. 구름이 잘 안 생기면 비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증발은 잘 되는데 강수가 별로 없어요. 강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분이 높습니다. 이 30도 부근에 염분이 높은 바다가 이렇게 이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그게 난류예요. 물론 한류도 뚫고 내려오는데 한류 같은 경우에는 30도 부근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난류는 30도 부근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난류가 이 30도 부근에 이 염분이 높은 곳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끌고 고위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위도는 염분이 낮은 물을 갖다가 30도 부근까지 내려오게 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염분이 난류가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다음에 용존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의 그 수온과 기체의 용해도 비교를 했었죠. 차가운 물일수록 산소가 잘 녹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그랬는데 한류가 산소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가우니까 기체가 더 잘 녹아서 그런 거고요. 영양 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류가 낮고 한류가 높은데 왜 그러냐면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많이 살아요.
생물 많아. 그래서 영양염류가 이제 물고기들이 먹는 애들을 말해요. 물고기들이 막 먹는 그런 미생물들. 근데 포식자,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영양염류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보다는 좀 생물이 살아가기가 척박한 환경이라서 물고기, 포식자들이 적어요. 그래서 영양염류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위도에는 생물이 많아서 영양염류가 많이 소모되고 고위도는 생물이 적어가지고 영양염류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염류는 약간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들, 물고기들이 먹는 거. 산소의 차이는 수온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고 염분은 이렇게 아열대 고압대를 지나오느냐 아니면 아열대 고압대까지 내려가느냐 이 차이로 인해서 난류가 지나오는 그런 해류이기 때문에 염분이 높다. 이렇게 하면 일단 표층 해류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끝났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표층 해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교과서 내용을 보는 게 좋은데 그림이 좀 유의미하게 필요하거든요. 114페이지 아래에 보면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라고 해서 지도가 하나 나타납니다. 거기서 봐야 될 건 두 개예요. 어떤 난류가 흐르고 어떤 한류가 흐르냐 요거랑 걔네의 이름이 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태평양의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죠.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고요. 이 쿠로시오 해류가 세세하게 나눠집니다. 그 난류 이렇게 태평양의 서쪽에서 올라오는 해류가 크게 쿠로시오 해류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쿠로시오 해류가 여러 개로 더 세분화해서 이제 해류를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일부는 서해로 들어가요. 서해로 들어가서 일부는 이렇게 서해로 들어가서 황해 난류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가 막 올라오는데 일부가 서해 쪽으로 유입돼서 황해 난류를 형성을 한다.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동해 쪽으로 가가지고 동안 난류가 되고요. 일부는 여기 일본이 있는데 일본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스시마 난류 또는 대마 난류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대마 난류 또는 수시마 난류.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가 크게 세 개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영향을 주는 거죠. 황해 난류 또는 동안 난류 또는 대마 난류 세 가지로 갈라져서 흐른다. 그 다음에 크게는 난류가 흐르지만 일부 저기 연해주 한류라고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내려오는 한류가 있어요. 한류. 얘는 큰 개념으로 연해주 한류인데 우리나라 쪽으로 갈라져서 북한 한류로 바뀝니다. 북한 한류. 우리가 부르는 게 북한 한류.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류가 크게 세 가지 황해 난류, 동안 난류, 대만 난류가 있고 한류는 연해주 한류에서 파생되어 내려온 그러니까 연해주 한류가 크게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는 북한 한류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 한류. 그래서 난류 세 개랑 한류 하나인데 묶어서 연해주 한류가 북한 한류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칠판에다가 간단하게만 적으면 저는 꼭 수업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20분 만에 찍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지금 20분은 충분히 넘었을 것 같고 아직 확인은 못 해봤지만 첫날이라 되게 범위는 적게 잡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도 한 1.5배속으로 들으면 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 난류라고 썼는데 실수. 물론 제주 난류도 있어요. 제주 난류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마 난류. 교과서 내용으로 갑시다. 대마 난류. 한류는 이제 연해주 한류가 북한 한류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다.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는 황해난류, 동안난류, 대만난류가 있고 북한난류가 있다. 자, 그러면 해류의 영향은 어떤 게 있느냐, 우리나라 입장에서. 첫 번째는 조경수역의 형성입니다. 조경수역. 이제 조경수역이라 함은 한류랑 난류가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플랑크톤이나 영양염류가 굉장히 많아요. 용존산소도 풍부해지고요.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류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이제 먹을 게 부족한데, 워낙에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먹을 게 부족한데 한류에서 그런 먹을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난류에서 사는 많은 생물들이 한류에 있는 좋은 그런 산소나 영양염료들을 공급받아서 살기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조경수역은 이제 난류랑 한류가 만나는 곳을 말한다.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면 겨울철에는 한류가 더 세거든요. 워낙에 춥다 보니까 한류의 세기가 세지고 이제 여름철에는 난류의 세기가 세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경수역의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겨울철에는 조경수역이 위치가 남하를 하고요. 여름철에는 북상을 하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조경수역의 위치가 아래쪽에, 저희도 쪽에 형성이 된다는 거고, 여름철에는 난류가 세다 보니까 저 위쪽에 좀 더 북상해서 생기게 된다. 해류의 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 계절별 해류의 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두 번째 현상은 이제 기후변화. 어떤 기후변화가 있냐면 해류 때문에 생기는 기후변화. 자, 동해안은 스시마 난류로 인해서 겨울철에 서해안보다 따뜻하다. 저 동해 쪽이 더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항해 난류로도 유입이 되지만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여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 동해 쪽으로 통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저 동해가 서해보다 좀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함경도 지방, 저 북한의 북동쪽, 여기가 함경도 지방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안개가 자주 끼고요. 여름에 냉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제 냉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식물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름에 이제 잘 자라야 될 식물들이 북한화류 때문에 좀 추워가지고 생장이 더뎌지는 거, 그런 게 냉해를 말하는 거고요. 안개가 자주 끼는 이유는 여름이 아니더라도 그냥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증발이 잘 돼가지고 수증기가 굉장히 풍부한 상태거든요. 근데 차가운 물이 오면 그 많은 수증기들을 지상에서 응결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상에 구름이 생기면 이제 안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차가운 물이 위에 있는 물들의 그런 포화 수증기압을 낮춰져 응결을 시켜버린다. 뭐 포화 수증기압 그래프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봤을 텐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압이 이게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래서 뭐 아직은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있었는데, 얘를 온도를 낮춰버리면 포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한류가 흘러서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가 되면서 이제 응결이 시작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서 안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상황이었고요. 이제 115페이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도 오늘 배우는 내용이 막 어려운 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서 좀 왜 자꾸 똑같은 말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과서 115페이지 해류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해가지고 그 예전에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 방사능 누출이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막 방사능들이 막 흘러가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대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일본은 여기 있고 후쿠시마는 이쪽이거든요. 일본의 동쪽. 근데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북태평양 해류로 이어져 가지고 여기서 방사능이 막 나와도 결국에 해류를 거슬러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로 가가지고 여기 미국 쪽으로 가는 거죠.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그래서 이때 아무리 우리랑 가까운 일본에서 사고가 났지만 우리나라에는 방사능 영향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류를 배우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 및 정리를 보면 방사성 물질의 이동과 해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류를 통해 이동한다. 그래서 이제 쿠로시오 해류랑 이제 북태평양 해류로 이어져 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미국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2020년에 다시 뉴스를 제작한다면 내용은 어떻게 바뀌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2020년 현재죠? 그러면 지금은 아마 방사능이 검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류가 빠르지 않아서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 한 번의 순환이 얼마나 걸리는지 저도 정확히 외우고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번 흐르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202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방사능이 결국에 북태평양 해류로 이어져가지고 미국 쪽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해류가 있죠. 캘리포니아 해류. 그리고 다시 저기 서쪽으로 이동하는 북적도 해류가 있고요. 그 북적도 해류가 또 쿠로시오 해류로 해서 올라오죠. 그리고 그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 쪽으로도 유입이 돼가지고 서해 쪽으로도 가고 동해 쪽으로도 갑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서 생긴 이 방사능이 타고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2020년쯤이 되면 지금 현재. 그래서 방사능이 검출이 되긴 할 겁니다. 이유는 이제 해류의 순환. 이제 북적도, 이제 쿠로시오, 그리고 북태평양,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방사능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인체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근데 저도 이거를 뭐 제가 말하면 좀 걱정이 되겠지만, 저도 이 방사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연구 결과로는 이미 이 미국 쪽에서 검출된 방사능부터 인체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걸린 우리나라 주변은 영향이 더 적겠죠?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또 방사능이 워낙에 내부 피폭이 어렵다 보니 그런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었을 때 진짜 피해가 없겠느냐? 그건 또 모르죠.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사람을 안심시켜야 돼서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겠지만 어떠한 연구 결과에는 그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뭐 누적되다 보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논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굳이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방사능은 진짜 내부 피폭이랑 외부 피폭의 그 위험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뭐 알아봤자 생선을 안 먹을 순 없지만 그냥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믿고 그래야겠죠. 아무튼 연구 결과로는 없다. 그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115페이지 마지막 그 확인하기를 보면 1번 전 세계 표층해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거는 대기 대순환의 지상 바람 때문이고요. 두 번째, 그 북태평양에서 흐르는 주요 해류와 그 특징을 설명해 보자 라고 하는데 얘는 제가 다 계속 써서 무시할게요.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요겁니다. 특징만 쓰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면 115페이지 마무리인데 딱 하나만 뭐 할 거냐면 쓰레기섬 요거 설명 좀 할 거예요. 쓰레기섬이 왜 생기냐면 일단 얘가 뭔지 말해야겠죠. 북태평양 위에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쓰레기섬이라고 불려요.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한 번쯤 다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능이 익히 많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얘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한 14배 정도 된대요. 굉장히 큰 거죠. 얘가 왜 생겼냐면 정의는 그런 거고 생긴 이유 그 북태평양 해류랑 그리고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대륙이 있으면 여기서 북태평양 해류, 북적도 해류 이렇게 흐르죠. 쓰레기섬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이 태평양의 여기 한가운데 요쯤에 있습니다. 얘가 그 북태평양 해류랑 북적도 해류가 흐르는데 얘네들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싣고 흐르겠죠. 바다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걔가 해류를 타고 쭉쭉쭉쭉 같이 순환을 합니다. 근데 그 해류가 갑자기 느려지는 곳이 있어요. 이제 해류가 급격히 느려지는 부분. 쌓여서 쓰레기섬이 생긴다. 왜 급격히 느려지는가는 저도 몰라요. 찾아봐야 알겠지만 얼추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좀 막 논문도 뒤지고 여러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왜 느려지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연구 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느려지는구나 해류가 이 부분에서 느려지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버린 쓰레기들이 다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해류를 이어지겠죠? 가다가 여기서 느려집니다. 여기에 쌓이는 거고 또 여기서 미국에서 버린 쓰레기들 캘리포니아 해류 타고 내려가다가 북적도 해류로 이어져서 가다가 똑같이 이 부분에서 느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크게 쓰레기들이 쌓이는 거고 이게 거의 우리나라 면적의 14배의 크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섬도 해류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층순환으로 들어가겠고요. 고생했습니다.